안녕하세요. 사회문화 민상전의 포인트 개념 강의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1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서 두 번째 강의죠. 오늘은 연구 방법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적 연구 방법이 있냐면 양적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이 있으면 무슨적 연구 방법이 또 있을까? 식당에 가서 난 푸짐하게 먹고 싶어. 양이 중요하지. 할 때 그 양이야. 그럼 양적 연구 방법 말고 질적 연구 방법이 있겠죠. 난 양보다 질을 따지는 사람이야 할 때 그 질이에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있는데 양적 연구 방법 먼저 정리를 합시다. 근대 시대에 자연과학이 놀랍게 발전을 한 거지. 자연현상에 대해서 법칙들을 막 발견을 해내고 그 법칙을 기술화시켜가지고 서구 사회가 크게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 자연과학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를 보고 그 자연과학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도 적용을 하자.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성과를 한번 놀라운 성과를 내보자. 그래서 등장한 연구 방법이 양적 연구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현상을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 예를 들어 물이 끓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은 거야. 자, 물이 왜 끓는지, 언제 끓는지를 연구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자연과학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나? 물 끓는 현상은 실험하겠지, 그지? 비커에다가 물을 담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를 측정을 하겠지. 50도씨 물, 80도씨에서도 물, 95도씨에서도 물, 99도씨, 99.9도씨, 99.99도씨, 드디어 몇 도씨가 되면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더란 얘기죠. 물이 끓어서 액체에서 뭐로? 기체로 상태 변화하더라. 이게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봐봐. 뭐가 원인이 되어서 온도 변화가 원인이 되어서 액체에서 기체로 바꾸는 거죠. 상태 변화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지금 뭐가 확인이 됐냐면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관계가 확인이 된 거야. 그래서 물은 몇 도씨에서 끓는구나. 100도씨에서 끓는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됐지. 그러면 이 결론을 다른 물한테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 그죠? 한국에서의 물이 100도씨에서 끓어. 그러면 미국에서의 물도 100도씨에 끓는다. 그 다음에 뭐 프랑스에서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렇게 다른 물한테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무슨화한다 그래? 확인된 인과관계를 무슨화할 수 있어. 일반화할 수 있어. 그러면 뭘 발견하는 거죠?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지. 이게 이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었던 거야. 이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무슨 현상을 연구를 해보자. 사회문화 현상도 연구를 해보자. 이게 양적 연구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사회문화 현상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까요?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결혼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양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람들이 어떨 때 결혼을 할까? 한번 주변을 살펴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어, 아, 사랑이 깊어지면 이게 원인이 되는 거지. 뭘 하게 되더라? 결혼을 하게 되더라. 자, 결혼과 관련돼서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한 거죠. 그죠? 자, 이거 지금 미리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자, 주변에서 결혼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지? 이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필요하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그런데 봐봐.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거든? 이게 추상적인 감정인 사랑이 얼마만큼 깊은지 이거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는 측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자, 사랑이 깊은 정도는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대신 사랑이 깊어지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 데이트 횟수가 늘어나겠지. 혹은 데이트할 때 돈을 더 많이 쓰겠지. 그러면 그 데이트 횟수나
데이트할 때 쓰는 비용을 측정 가능하지. 그치? 그걸 측정해서 이 인과관계를 확인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데이트 비용 가지고 한번 자료를 모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소득 중에서 10%를 데이트 비용에 쓰는 사람들은 100상 중에서 한 10쌍이 결혼을 하더라. 그 다음에 데이트 비용을 소득 중에서 데이트 비용을 20%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따져보니까 100상 중에서 한 30%가 결혼을 하더라. 그래서 데이트 비용을 소득 중에서 무려 50%를 쓰는 사람. 간격이 안 맞지? 간격을 맞춰볼까? 자, 데이트 비용 중에서 30%, 소득 중에서 30%를 데이트 비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결혼을 50%가 결혼을 하더라. 그러면 사랑이 깊어지면 뭘 하게 되는구나. 결혼하게 되는구나. 결혼할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결혼율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서 데이트 비용의 비율, 그 다음에 여기서 결혼하게 되는 비율을 두 축으로 놓고 지금 10, 20, 30, 30, 50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도 커지지.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져?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내 생각이 뭐 했구나. 맞았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적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양적 연구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양적 연구 방법이란 개량화된 자료 수집. 이게 다 개량화된 자료 수집인 거죠. 10%, 10%, 20%, 30%.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계 분석하는 거지. 그래서 개량화된 자료 수집과 통계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을 한다. 양적 연구 방법의 목적은 뭘 발견해내겠다? 사람과 결혼 사이의 그 인과관계와 관련된 법칙을 발견을 하겠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무슨화시키겠다. 일반화시켜보겠다. 이게 양적 연구 방법의 목적이 되는 거고, 전제는요. 자연현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회문화 현상도 연구할 수 있다. 이게 전제가 되겠지. 그지? 이걸 뭐라 그러느냐? 방법론적 일원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 입장은요. 자,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측정, 계량화, 통계화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뭐가 있다? 규칙성이 있다. 같은 원인에서 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규칙성이 있다. 그래서 뭘 찾아내서 원인과 결과 관계를 찾아내서 일반화시킬 수 있으면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뭘 발견할 수 있다.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법칙 발견이나 일반화의 정립이 가능하다. 이게 양적 연구 방법의 기본 입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양적 연구 방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쭉 진행되는지 그 연구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연구 과정을 한번 살펴봐요. 자, 첫 번째는요. 도대체 뭘 연구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연구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인식. 그 다음에 연구 주제 선정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문화 현상이 내 눈앞에 등장을 했어. 혹은 계속해서 봐왔던 현상인데, 뭔가, 뭔가 그 이전과는 새로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혹은 기존의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했던 어떤 그 책들, 논문들 같은 것들 막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는 굉장히 잘 됐는데 야, 요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네. 요 부분을 내가 연구를 하면은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 주제가 선정이 되고 연구할 만한 문제가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연구할 주제가 정해졌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미리 한번 내가 결론을 내보는 거야. 아까 했던 거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근데 어떨 때 결혼을 하게 되는지 내가 한번 미리 생각을 해봤던 거 아니야. 아까 미리 한번 내렸던 결론이 뭐였어요? 사랑이
깊어지면, 사랑하는 정도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결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미리 한번 결론을 내렸었던 거지, 그지? 이게 바로 가설이야. 잠정적인 결론. 잠정적이란 얘기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 아, 내 결론이 맞았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결론이 이렇게 날 수도 있지만,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내가 가졌던 생각이 틀렸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결론이야. 그러니까 잠정적인 결론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설의 형식은 사랑이 깊어지면 이게 원인이 됐던 거고, 결혼을 많이 하게 된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인과 변인, 여기에서는 지금 원인에 해당하는 변인, 그 다음에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이 가설로서 표현이 된 거예요. 변인과 변인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정을 하는 단계. 이게 이제 가설 설정 단계인데, 가설이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변인과 변인 사이의 관계가 표현이 돼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 변수와 그 다음에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 변수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가설의 요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변수 간 관계가 명확해야 된대. 명확하죠. 한 변수가 커지면 다른 쪽의 변수도 커져. 이런 이런 관계를 양의 관계라 그러죠. 근데 관계는 양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뭐의 관계도 있거든. 음의 관계도 있거든.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뭐 할 수도 있어. 작아질 수도 있어. 어쨌든지 간에 그 관계의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가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요건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돼.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가설은 자료를 수집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자료를 수집할 수 없으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도 못 하겠죠. 양적 연구 방법에서 설정하는 가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있을까? 종교, 서적, 발행 건수가 줄어들면 신의 신의 분노가 신의 분노가 커질 것이다. 요게 이제 한쪽이 작아지면 다른 쪽이 커지는 관계죠. 은의 상관관계죠.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 변수도 있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고 그 변수 간의 관계 방향도 명확하지. 하지만 이건 가설이 가져야 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왜냐하면 종교서적 발행 건수는 검증 가능하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 하지만 신의 분노의 정도는 어떻게 이걸 자료를 수집을 할 거야. 자료가 수집이 안 되니까 뭐가 불가능해? 검증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한 가설의 세 번째 요건, 검증 가능성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가설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뭐 어떤 것이 검증의 필요성이 없는 가설일까? 예를 들어 운동장의 학생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학생들이 발 딛고 있는 땅의 면적이 넓어질 것이다. 그죠? 어? 분명히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고 관계 방향도 명확하지. 그리고 뭐 할 수도 있어. 측정도 가능해. 하지만 이거 측정할 필요가 있나? 운동장에 모이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 그 학생들이 발 딛고 있는 땅의 면적은 당연히 커지는 거 아니야. 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나? 검증해 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검증의 필요성이 가설이 갖춰야 될 마지막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인식 주제 선정 단계가 끝났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했죠. 가설이 갖춰야 될 요건을 다 갖춘 가설을 설정을 했어. 그 다음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지?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지. 그런데 자료를 무턱대고 수집하나? 자료 수집과 관련된 뭐가 필요하겠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연구 설계 단계예요. 자,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뭐를 한다?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자,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이미 설명을 했어.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는 이미 설명을 했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은 그 자체로 측정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깊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측정 가능하게끔 다시 정의를 내려준 거지. 사랑이 깊은 정도는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잖아.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경험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 속성으로 정의를 다시 내려준 거지. 이런 작업이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 성실한 학교 생활, 학교에서 성실성을 갖춘 학생일수록, 학교 생활이 성실한 학생일수록 학교 성적이 높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어. 근데 이 성실성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성실한 학생이라면 지각, 뭐, 조퇴, 그 다음에 결과, 결석의 횟수가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치?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그 성실성을 뭐 할 수가 있어요. 드디어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예요. 그 다음에 뭐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을 정해서 또한 기간을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해야 되겠지. 그 기간을 또한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또 정해야 되겠지. 지금 우리 무슨적 연구 방법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양적 연구 방법 정리하고 있어요.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주로 어,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라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이거 뒤에 3강에서 나와요. 자료 수집 방법이 쭉 정리가 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을 할 것인가, 이런 것 등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것, 뭐 세부 실행 계획 구상하는 단계, 이게 이제 연구 설계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연구 설계까지 마쳤어.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할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야.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면 되겠죠. 그게 네 번째 단계, 자료 수집 단계. 가설 검증을 위한 경험적인 자료를 그 앞선 단계에서 세운 계획대로 수집하는 단계. 주로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사용이 된다. 이게 자료 수집 단계고, 그렇게 자료 수집이 끝났으면 그 수집된 자료를 뭐 해야 되지?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양적 연구 방법이잖아. 그 수집된 자료를 보통 어떻게 분석을 해? 아까 10%, 소득 10%, 소득 중에서 데이트 비용을 10% 쓰는 사람들은 결혼을 10%를 해. 이제 뭐, 무슨 통계적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분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 변인 간의 관계를 통계 분석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 이게 자료 분석 단계인 거고. 그렇게 자료 분석이 끝났으면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게 가설 검증 단계.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었죠. 왜 잠정적이었어? 자료를 통해서 옳다라는 것이 확인될 수도 있지만 틀리다라는 것도 확인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가설을 검증을 해. 그래서 가설이 맞으면 그 가설을 수용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설이 틀렸어. 그럴 경우에는 가설을 수용하지 않지, 가설을 버리는 거지. 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요 이런 일을 하는 단계, 요게 이제 가설 검증 단계인 거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가설이 검증이 되면 이제 뭘 내릴 수가 있겠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상황한테까지 뭐 할 수가 있는지,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일반화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겠죠. 이게 이제 일반화 과정. 다른 상황에 적용 가능한 일반화를 정립을 한다. 이게 이제 양적 연구 방법의 마지막 단계예요. 자,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연구 방법이 어떨 때 쓸모가 있는지 혹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양적 연구 방법의 목적이 뭐였더라? 법칙 발견과 일반화였죠. 그러니까 법칙 발견하고 일반화하는데 양적 연구 방법은 쓸모가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용성을 갖는 거지. 일반화나 법칙 발견에 유리하다. 이게 유용성인 거고, 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계량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이 있다고. 우리 아까 결혼 생활 살펴봤잖아. 결혼 생활을 지금 무슨 쪽으로 연구를 해봤어? 양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어. 그런데 봐봐.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하는지, 결혼의 의도나 결혼의 동기,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이야. 개인마다 갖고 있는 생각의 영역인 거지. 남들 다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부부를 중심으로 결혼 생활에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고, 자식과 관련해서, 자녀의 출산 양육과 관련돼서 자식과 관련돼 가지고 결혼 생활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의도, 동기, 가치, 의미 이런 주관적인 영역은 수치와 계량화, 통계화하면서 진행하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야. 이게 양적 연구 방법의 한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야. 그 자체로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지표로 다시 속성을 정의를 다시 내려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던 거지. 데이트 횟수, 그 다음에 데이트에 사용하는 비용, 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 행동을 가지고 연구를 했지.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행위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회문화 현상을 겉모습만 가지고 연구하게 되는 거지. 한자로 바꾸면 돼. 이게 피상이야, 피상. 겉, 피, 모양상. 겉모습만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그 연구가 피상적 연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친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한계점 이해했죠? 자, 이 한계점을 이해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를 할 때는 양적 연구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적 연구가 필요하다.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야. 그럼 질적 연구는 어떤 연구인가? 그죠? 그 질적 연구를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질적 연구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한국 농촌으로 결혼 이민을 온 베트남의 나이 어린 여자가 있어. 그런 여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도대체 한국에서의 그런 결혼 생활을 선택한 이유나 동기가 뭘까?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에 그 사람은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두는지를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야? 심층적으로 이해해보고 싶은 거야. 이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이게 바로 무슨 연구? 질적 연구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질적 연구 방법의 목적은 뭐 하고자 한다? 뭐 주관적인 의미, 행위, 동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봐봐요. 질적 연구도 과학적인 연구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양적 연구 방법은 자연스럽게 이거 무슨적 연구다, 과학적인 연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양적 연구와 다른 질적 연구는 마치 과학적 연구가 아닌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질적 연구도 과학적 연구야.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연구라는 얘기는 경험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연구야. 동기, 의도, 의미, 가치. 이런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에 대해서 결론을 낼 때 경험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낸다. 그 경험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질적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모을 수가 있을까? 자, 아까 그 한국으로 결혼 이민 온 그 나이 어린 베트남 여성분과 관련돼서 그 결혼 생활 관련돼서 자료를 모아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자료를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을 잘 살펴보면 되겠지. 관찰하면 될 거 아니야. 관찰.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뭐를 나눠? 얘기를 나눠. 인터뷰해. 면담한다고.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또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봐봐. 관찰이나 면담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경험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그 경험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자가 뭐 하는 거지? 해석을 하는 거지. 해석을 하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 이런 게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인 거고.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의 전제는요.
아까 양적 연구 방법의 전제가 뭐였거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이게 양적 연구 방법의 전제였잖아요. 방법론적 이론론이었죠. 그러면 질적 연구 방법의 전제는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어. 우리 이거 배웠다.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잖아.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과학에서 실험할 때처럼 그렇게 조작하고 통제하는 게 어렵지. 자, 이 베트남에서 온 이 나이 어린 여자분의 결혼 생활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고. 자, 한 달 동안은 손은 잡지 말고 남편이랑 얘기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할 수 없잖아. 조작과 통제가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상해문화 현상이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야.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정리하냐면 방법론적 이원론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의 기본 입장 이미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야? 인간의 주관적인 의도와 동기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그 이 의도와 동기와 그 다음에 그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인간이 사회문화 현상을 만들어내지, 그 만들어낸 사회문화 현상에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동기, 의도, 의미 이런 것 등을 모호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양적 연구는 수치화, 계량화, 통계하는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게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의 기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적 연구 방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첫 번째,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야. 도대체 뭘 연구를 할 것인지 이걸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인식 및 연구 주제 선정 단계가 첫 단계가 되는 거지. 당연한 거지. 뭘 연구할 것인지 정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가 없네. 양적 연구 방법에서 두 번째 단계는 뭐 설정하는 단계였어요? 가설 설정하는 단계였죠. 이 양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가설을 설정을 하는데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요, 이 가설 설정 단계가 없어. 가설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미리 결론 내리는 것이 이게 가설이었죠. 이런 가설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 원인과 결과를 확인을 하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확인을 하고 이거 일반화시켜서 뭘 발견해내려고 하는 거. 법칙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것. 이게 양적 연구 방법의 목적이었잖아. 그런데 질적 연구 방법은 이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일반화할 수 있는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의 목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뭘 설정할 필요가 없지.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지. 하지만 질적 연구 방법도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 그랬죠. 뭘 수집해야 돼? 자료를 수집해야 돼. 자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는 필요하겠지.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가설 설정 단계가 아니라 무슨 단계? 연구 설계 단계.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그 연구 기간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세우는 단계, 이게 연구 설계 단계고, 그 다음에 연구 설계가 끝났어. 자료 수집과 관련된 계획을 다 세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양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뭐였다 그랬더라? 질문지법과 실험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로 자료를 수집한다? 이것도 아까 설명할 때 얘기를 했네. 얘기를 나눠보거나, 인터뷰하거나, 면접하거나, 면접법. 그 다음에 살펴보는 거, 참여 관찰법. 이런 것들이 질적 연구 방법에서의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자, 3강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양적 연구 방법은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을 해요. 그런데 질적 연구 방법은 그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 그 한국으로 결혼 이민 온 베트남 여성분의 이 그 결혼 생활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이해하고 싶거든. 그러면은 그 여성분이 쓴 일기장, 그 다음에 그 여성분이 썼던 가계부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 그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는요,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도 중시를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일기장을 읽어봐. 물론 허락받고 읽어야 되겠지. 가계부를 살펴봐. 그 다음에 그 여성분과, 베트남 여성분과 얘기를 나눠.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성분이, 아, 이러한 느낌을 가졌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졌겠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게 되겠지. 그치? 이런 걸 뭐 한다 그래? 감정이입한다 그래. 그 다음에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의 상황을, 이 사람의 처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딱 보면 알아. 이게 직관이야, 직관. 꽤 들어볼 수 있어. 직관적인 통찰. 이런 것들이 바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야. 동시에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그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자료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게 자료 수집 및 해석 단계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수집된 자료를 해석을 해서 이제 뭘 내리면 돼? 결론을 내리면 돼. 아, 이 사람이 어떤 의미요? 어떤 의도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그 결혼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해주면서 이제 결론을 도출을 하면 이제 질적 연구가 수행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질적 연구 방법이 또한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단점을 갖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 돼요. 자, 일단 쓸모 있는 것, 질적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의 목적이 뭐였지? 심층적인 이해였지. 동기, 의도 이런 것들은 인간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행위 그 안쪽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안쪽에 있으니까 이면이야, 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의미와 동기, 의도를 이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층적인 이해가 바로 질적 연구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의 유용성은 이 심층적 이해하는 데에 유리하다. 이게 질적 연구의 유용성이 되겠죠. 한계는 일단 법칙 발견하기에 어렵지. 일반화시키기 어렵지. 그 베트남 여성의 그 결혼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하지만 그것 가지고 법칙을 찾아내거나 일반화시키긴 힘들겠지. 그죠? 일반화나 법칙 발견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건 뭐 해야 되지? 이건 양적 연구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직관적인 통찰이나 감정이입 등을 의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해석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감정을 이입하고 직관적인 통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연구자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 연구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점이 비판 지점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끝나요.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상호 무슨 관계에 있다? 보완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유용성의 측면과 각각의 한계의 측면이 교차되잖아. 크로스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어떻게 질적 연구와 어떤 관계에 있다?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양적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고 질적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는 양적 연구를 가지고 보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 최근 들어는 두 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이것도 한 문제가 꼭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강의를 한번 듣고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화 민상준의 포인트 개념 강의였습니다.